네, 좀 전에 소개받은 대전대학교 홍용건이라 그럽니다. 저도 따로 양력이나 소개 발표는 안 해요. 구두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경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받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 에트로에서 20년간 근무를 하다가 학교로 간 지는 이제 3년째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중고 같은 이제 신진 연구, 신진 교수라서요. 하여튼 이 계시는 분들하고 연령대가 조금은 이제 다르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전에 있었던 이제 애트리에서 주로 이제 기업들하고 인공지능 이제 솔루션을 많이 이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와서도 이제 계속 그러한 과제를 해서 그러한 연구 결과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아마존 고가 한 5년 전에 굉장히 이제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이제 떴었죠. 예,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마존 고는 Just Workout Technology라 그래서 매장에서 사용자가 물건을 딱 들면 내가 그걸 지불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결제하는 방법 없이 그냥 내가 걸어 나오면 자동으로 이제 결제가 되는 그러한 이제 어떤 인공지능 기술의 집합체로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아마존 고가 문을 닫는다라고 신문 기사가 나와서 왜 그랬을까라고 좀 이제 신문 기사를 보다 보니까요. 어, 아마존 운영 비용이 2017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 기술의 발전과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성능 향상으로서 금액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비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보다는 어떤 또 여러 가지 사람들과 만나든가 하여튼 그런 어떤 소비 패턴의 어떤 그런 영향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금액 대비 너무 비싸서 그래서 이제 아마존에서도 이걸 계속 운영해야 될지 일단 상징성 때문에 문을 닫지는 않겠지만 금액이 이제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지 않으면 일단은 이제 우리가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건 이제 성공하기 어려운 또 기술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끊기지 않은 샘물인 이제 한문철 그 유튜브 TV인데요. 이것도 올해 이제 초였던 내용 같습니다. 이게 이제 H 모사의 이제 현대자동 이제 H사의 트럭인데요. 이제 첨단 자율주행 보조 이제 에이다스 시스템이 들어간 건데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뭐냐 그러면 그때 이제 어, 아침인가 아니면 저녁인가 하여튼 그 태양 이제 해가 이제 옆으로 있다 보니까 이게 보면 이제 표지판 그림자가 이렇게 이제 도로에 비춰졌습니다. 만약 사람이 이렇게 몬다 그러면 뭐 당연히 이거는 그림자니까 쑥 지나가겠죠. 하지만 이 지금 H4의 트럭에 이제 담긴 이제 ADAS 기능은 얘를 장애물로 인지하고 급정거를 해버렸습니다. 이 트럭에 실려 있던 이제 금령 제품인데 하여튼 급정거를 하는 바람 이게 이제 무게 때문에 부서졌어요. 그래서 몇천만 원 정도 손해가 생겼는데 그래서 이 운전자가 H사 이제 고객센터에서 문의를 했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급정거를 했냐? 이거는 너네가 잘못 만든 거 아니냐? 했는데 그쪽에서는 이건 정상이다. 예, 우리 잘못은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일단은 이런 그림자까지 진짜 장애물과 그림자를 구별하는 데이터의 학습이 안 됐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자동차 이 트럭이 아무리 고가라고 하더라도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뭐 객지 탐지나 아니면 ADAS 기능이 그렇게 이것까지 다 구별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항상 그리고 최근에 또 보니까 그 아이오닉 6가 고속도로에서 이제 트럭이 정차해 있는데 그냥 갖다 이제 박아서 이제 주인공 운전자가 죽는 사고까지 발생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또 그 H사의 아이오닉 6가 움직이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잘 탐지를 하는데 정차해 있는
상황에서의 자동차는 또 인지를 못한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완벽한 어떤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이라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이제 제공이 되는 그런 기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왜 이런 연구를 하게 된지 조금 더 예전 연구부터 좀 설명드리면, 제가 애틀에 있을 때 저는 이제 인공지능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 그때 제가 했던 게 이제 헬스케어 서비스 쪽하고 해서 사람의 어떤 신체 정보 아니면 뭐 조갑 정보 같은 걸 해서 어떤 건강을 미리 이제 모니터링하고 이제 워닝을 띄우는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막 브레인스토밍하고, 근데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데이터를 전달하는 네트워크 측면에서 어떻게 똑똑하게 전달할 것인가였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 서비스 쪽은 EEG, 뭐 ECG, 그다음에 조각, 그러한 이제 저는 생소하지만 이제 어떤 헬스 정보를 잘 수집해서 그걸 잘 제가 전달해주면 이제 인공지능 서버, AI 서버에서 그걸 잘 학습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이 사람 위험하다 안 하다를 잘 이제 예측해주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일단 잘 만들었습니다. 잘 워킹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시스템 구조를 보면 센서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는 스마트폰에 저장이 되고, 스마트폰은 이제 OCF, ITPT 같은 IoT 플랫폼을 쓰고, 그걸로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에 있는 이제 AI 서버 이렇게 전달을 이렇게 막 하는 과정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과 IoT 플랫폼 이제 와이파이로 연결되고, 그다음 IoT 플랫폼과 이제 AI 서버는 뭐 유선으로 연결이 되긴 되지만, 그 중간에 들어가는 이제 와이파이가 보면 조건이 좋을 경우에는 7초 이내로 끊지만, 이때 이제 전제 조건이 7초 내에 모든 데이터가 다 전달이 돼야지 원활한 서비스가 된다는 거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와이파이를 사용해 보면 아시겠지만 항상 이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취약 조건 같은 게 보면 9초, 7초를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줄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 헬스케어 하시는 분들은 네트워크나 통신을 잘 모르니까 무조건 해. 너네가 해. 하지만 저희는 하면서 이거는 와이파이는 우리가 다루는 건 당연히 이용하네, 어떻게 하지? 근데 지금 딱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디자이너가 멋진 아이디어를 발견하면 이제 만드는 거는 이제 엔지니어가 하는 몫인데요. 딱 이런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래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근데 이제 보면 ECG나 EEG나 조합 데이터가 막 급격하게 변하진 않습니다. 뭐 계속 이렇게 우리가 온도처럼 이렇게 변화하는 정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내가 뭐 스마트폰 또는 IoT 플랫폼에서 클라우드 서버로 데이터를 다 전달해 줄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중간에서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 2017년 18년도에는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러한 게 안 됐기 때문에 무조건 다 클라우드로 올리고, 클라우드에서 이제 학습을 하고 거기서 어떤 판단 또 디시전 결정까지 내려서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이제 그런 구조였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할까라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이제 학교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일단 AI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이제 시스템 네트워크 고려사항 연구를 이제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면서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케이스처럼 인공지능 서비스를 클라우드 컴퓨팅 중심의 고성능 서버뿐만 아니라 뭐 스마트폰이 됐거나 아니면 뭐 요즘 뭐 엣지나 아니면 뭐 타이니메일 같은 그러한 조그만 저가의 뭐 저는 이것을 자원 제약적인 디바이스라 부르겠습니다. 이런 데에서 이제 운영하는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업하고 일을 많이 봤는데요. 어떤 기업은 인공지능에서 어떤 정확도나 성능이 좋으면 좋아하죠. 하지만 이제 막상 제일 마지막에 자기들의 비즈니스나 사업에 갈 때는 가장 관건은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예, 돈입니다. 돈. 그래서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자기가 생각했던 금액 이상 오버되면 이제 좀 난색을 표하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자율주행이나 드론 같은 이제 아까 제가 앞에 그 트럭 예를 보여드렸다시피 트럭이 한 몇천만 할 건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을 한 5%, 10%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되겠지만 차값에 비례하는 또 인공지능 기술을 집어넣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제약적인 디바이스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잘 제공할 수 있을까? 뭐 그래서 뭐 태스크 오프로딩 방식으로 뭐 로컬
엣지 클라우드 같은 분산 방식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애큐러시 정확도만 따졌는데 뭐 자율주행이나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도, 그다음에 배터리 소모량 같은 그런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구현 관점에서 모델, 그다음에 서빙 프레임워크, 통신 방식, 데이터 처리 등을 어떻게 이제 고려할 수 있을까? 하여튼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어떤 자원 제약적인 디바이스에서도 AI 추론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네트워크 시스템 측면에서 연구를 하자는 게 제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시나리오는 그냥 간단합니다. 먼저 좀 말씀드릴 게 지금은 까지는 대부분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서 학습 쪽 트레이닝, 그다음에 뭐 하여튼 트레이닝 쪽으로 많이 이제 초점이 맞춰졌다가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학습이 완료됐고 학습된 모델, 뭐 최적화된 계산된 집합체인 뭐 이제 텐sor플로우 같으면 세이버드 모델 점 pb 같은 파일을 어떻게 타겟 머신에다 잘 올려서 추론 아니면 뭐 운용, 프로덕션, 이게 용어가 조금씩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텐소플로우에서는 그걸로 이제 프로덕션이라고 부르는데요. 뭐 또 다른 쪽에서는 인프런스, 우리가 전형적인 말은 추론, 익스펙테이션, 예측, 뭐 저는 그걸 이제 오퍼레이팅, 운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AI 운영 측면에서 어떻게 시스템을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이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서비스가 데이터가 다르고 서비스 도메인이 다르면 다 따로따로 되는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어떤 표준화된 방식으로 법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가장 단순한 클라이언트 서버 모듈로 이제 그래서 AI 서비스를 요청하는 모듈, 그다음에 AI 서비스를 수행하는 모듈 두 가지로 구분을 했고, 그리고 그러한 이제 AI 서비스를 요청하는 모듈의 디바이스와 그다음에 AI 서비스를 수행하는 모듈의 디바이스의 시스템 성능차에 따라서 이제 운영의 지연 시간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비교를 하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AI 서비스를 수행하는 모듈을 로컬 클라이언트, 그다음에 엣지 디바이스,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버 각각이 두었을 때 어떻게 엔드 투 엔드 관점에서 지연 시간의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뭐 관련 연구를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아주 새로운 기술은 아니고 이미 표준과 많은 이제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어떤 하나의 어떤 특별한 데이터나 서비스 도메인에 따라 다 다른 어떤 그러한 법용성이 없는 그런 기술로 인지를 했는데 지금은 이게 인공지능도 하나의 서비스로서 그래서 그걸 이제 머신러닝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ITUT-Y.353일에 보면 이제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뭐 타이니 ML이나 온 디바이스 ML처럼 인공지능 기술 자체를 어떤 특별한 어떤 하나의 그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ICT 서비스처럼 다양한 디바이스에 넣어서 돌려서 어떤 원하는 결과를 이제 찾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디바이스가 아주 높은 고가의 성능 높은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낮은 디바이스에서도 돌아가려고 하는 게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배경 설명을 설명드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모델 경량화라는 것도 좀 이제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정확도를 높이는 연구에서는 뭐 이런 경량화는 전혀 필요가 없었죠. 어떤 최고의 이제 서버에서 높은 비용을 들여서 정확도만 높이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런 자원 제약적인 디바이스에서는 그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딥러닝 기반의 어떤 무거운 모델을 가볍게 만드는 이제 알고리즘 경량화 연구, 예를 들어서 프루닝, 그다음에 뭐 퀀티테이션 같은 것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모델 자체를 가볍게 그다음에 추론 시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뭐 레슨넷이나 아니면 스퀴즈넷, 모바일넷 같은 이제 그런 연구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구글 텐스플로어에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용 모델에서 이제 화면을 캡처해 왔는데요. 이제 뭐 예전 같았으면 제가 모델을 다 학습시키고 모델을 만들고 했지만 뭐 저는 이제 일단은 여기서 제공해 주는 모델을 가져와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똑같은 모바일 넷이라도 버전에 따라 다르고 그다음에 우리가 퀀티제이션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모델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정확도는 높아지겠죠. 대신 추론 시간은 더 길어지고,
하여튼 그런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경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의 그림은 모델 사이즈와 애큐러시를 비교하면 지금 이미지 분류 같은 경우 지금 애큐러시가 80 이상으로 나오는 제일 위에 있는 이제 인셉션 버전 4 같은 경우에는 모델 사이즈가 175메가고 그다음에 모바일넷 버전 2 컨티제이션 된 것 같으면 정확도가 이제 한 1% 정도 되는데 모듈 사이즈는 거의 한 1, 2메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확도를 따지냐 아니면 추론 시간을 따지냐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선택을 하면 될 거고요. 밑에 거는 애큐러시와 레이텐시 간의 비교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정확도가 높으면 추론 시간이 인셉션 버전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초, 그다음에 모바일렛 버전 2 콘티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00, 200 밀리세컨드 정도 확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게 이제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모델 경량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어떤 정확도만 높이는 게 이제 방향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양한 디바이스에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를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순히 정확도보다는 실제로 돌리는 머신에서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의 정확도와 그 다음에 그러한 모델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하드웨어, 뭐 배터리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우리가 모델을 선정하고 또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의 경량 네트워크 설계 기법이 이제 있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정확도가 높으면 모델이 커지고 그에 따라서 추론 시간이 길어지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에피시언트 넷이라 그래서 이걸 좀 깨는 방향으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게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 같았으면 이제 우리가 정확도 중심의 어떤 그런 학습이나 추론이 이제 대부분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정확도보다 자체보다는 전체 학습 파라미터 개수 대비 정확도, 그다음에 블록 대비 정확도, 추론 시간 대비 정확도, 지연 시간 대비 정확도, 정보 밀집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정확도를 이제 보는 그런 이제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경량을 설계할 때 예전 같았으면 정확도 또 이제 물론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이제 학습 파라미터 개수, 학습 시간, 추론 시간, 메모리 요구량, 하드웨어 사양을 어떻게 요구하는지, 뭐 배터리 양 같은 배터리 소모량 같은 다양한 관점에서 이제 모델 경량화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배경 지식을 가지고서 저는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어떻게 시스템 설계를 할 것인가 몇 가지 고려 사항을 제가 이제 좀 정리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AI 서비스 주행 주체가 누구냐? 즉 서비스를 요청하는 디바이스에서도 AI 서비스를 수행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만약 디바이스 성능이 딸린다 그러면 이제 뭐 엣지나 클라우드에 요청해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있는 다른 디바이스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I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머신의 하드웨어 사양, 이제 소위 말해서 돈이 비싼 거는 이제 우리가 GPU도 많이 달고 하면 그런 게 이제 성능이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뭐 CPU 버전으로 돌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CPU도 클럭 속도나 어떤 다양한 관점의 사양이 이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I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AI 모델의 선택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객체 탐지,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원 스테이지, 투 스테이지 따라서 이제 모델의 크기, 그다음에 추론 시간 같은 것들이 이제 또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약간 구현 이슈인데요. 이제 원격 디바이스에서 우리가 AI 서비스를 제공할 때 뭐 전통적인 웹 서비스 방식인 플래스크나 장구나 패스트 API를 써도 되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텐서플로우나 카페나 파이토치에서 서빙 그 추론만 전문으로 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또 기법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텐서플로우 서빙을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텐서플로우 서빙을 쓸 거냐, 전통적인 웹 방식을 쓸 거냐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요청할 때도 우리가 전통적인 이제 REST 방식을 쓸 수도 있고 구글에서 나온 gRPC를 쓰면 더 효율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이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는 이제 AI 서비스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조로서 서비스를 요청하는 모듈, 그 다음에 수행하는 모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이 두 모듈은 구현할 때는 이제 우리가 도커 컨테이너로 구현했기 때문에 뭐 내가 IP
포트 번호만 이제 설정해주면 하나의 디바이스도 두를 수도 있고 IP 주소만 이제 달려주면 이제 서로 다른 머신에서 이제 두를 수가 있는 그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제가 실험했던 결과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건 이제 제가 코코 데이터 셋 2017을 사용했고 이때 보시는 바와 같이 RFCN 즉 이제 투 스테이지 무건 모델을 사용하면 똑같은 이미지라도 검출하는 개수가 더 많아지고 그리고 지금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정확도도 더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 스테이지 SSD 모바일 레스를 할 경우에는 검출하는 개체도 적고 정확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좀 가까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AI 서비스 운영 환경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웹 서비스 방식을 사용하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이썬을 쓴다 그러면 뭐 플래스크나 장구나 패스트 API를 쓰면 범용성과 그다음에 다양한 환경에 적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조금 더 좀 추론에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텐sor플로우 서빙이나 토치 서버, 그다음에 엔비디아 트루엔 서버, 그다음에 인텔 오픈 비노 같은 그러한 전문적인 툴을 쓰면 일단 저희가 신경 써야 될 많은 부분들을 이런 이제 툴에서 사용을 할 수 있어 좋은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텐sor플로우 서빙 같은 걸 쓰기 위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텐sor플로우 버전 1.6 이상을 써야 됩니다. 근데 오래된 CPU에서는 이제 AVX라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적절하게 본인이 사용하는 타겟 그 디바이스의 CPU를 이제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실험했던 결과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로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자율주행 쪽을 하는데요. 자율주행 쪽이 객체 탐지 쪽으로 원 스테이지, 투 스테이지로서 투 스테이지는 이제 대표적인 RFCN, 원 스테이지는 대표적인 이제 SSD 모바일 레스를 사용했고 모델은 저는 따로 이제 학습하지는 않고 인텔 A에서 제공해주는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실험 데이터는 이제 2017 이제 밸리데이션 코코 데이터 셋을 사용했습니다. 전에 이제 세 개의 머신을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지금 한 개는 클라이언트 머신, 한 개는 엣지 디바이스, 한 개는 클라우드 서버. 지금 이제 긱벤치 점수로 보시면 지금 이제 이게 점수가 그렇게 확 차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제일 높은 놈을 클라우드 서버 지금 이제 멀티코어로 8078점을 나오는 놈을 클라우드 서버 그 다음에 제일 낮은 놈 나오는 놈을 이제 3589점을 엣지 디바이스 중간 성능이 나온 것을 이제 클라이언트 머신 그래서 세 개의 이제 머신으로 하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결과가 나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성능이 좋은 이제 그 클라우드 서버에서 이미지를 앞에 설명드렸던 10개 이미지를 돌려보면 비슷한 이제 패턴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Y축의 이제 값이 주로 이제 400에서 500 이제 미리세컨에서 노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엣지는 성능이 떨어지니까 확연하게 이게 더 크죠. 그리고 클라이언트 로컬은 이제 중간이라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고요. 조금 더 이제 인사이트를 뽑아 본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실험했던 어떤 그런 환경과 그다음에 가지고 노는 데이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가 했던 그런 환경에서는 객체 검출 서비스에 사용되는 AI 모델의 종류가 이제 객체 검출 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통신 방식 예를 들어서 gRPC나 REST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같은 AI 모듈을 사용할 경우 REST 방식이 gRPC보다 더 크다. 이거는 이제 그냥 뭐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경향에 따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네트워크 구성에 따라서 한번 똑같은 실험을 비교해 봤었는데요. 그러니까 한 머신에다가 요청하는 모듈 그다음에 수행하는 모듈을 집어넣고 한쪽은 이제 클라우드 서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실험실 레벨에서 했기 때문에 뭐 직접 클라우드 서버에서 하지는 않았고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 서버다 그러면 통신 시간이 좀 길어지는 그런 효과를 이제 딜레이 시간을 주어서 이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뭐 저희가 생각했던 그러한 이제 어떤 경향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객체 검출 서비스에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수행하는 위치가 로컬이 아닌 이제 원격이 되면 성능이 좋은 CPU를 사용하는 머신이더라도
이제 거리에 따른 그런 이제 어떤 지연 시간 때문에 추론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스트 통신 방식이 gRPC 통신 방식보다 일단은 이제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제 gRPC 같은 그런 전문화된 방식을 쓰는 게 전체적인 시간을 줄이는데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실험은 이제 태스크 오프로딩이라 그래서 뭐 전통적으로 많이 했던 방식인데 하나의 머신에서 돌리기가 어려울 때 적절하게 이제 다른 서버 요청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저는 이제 동일한 이미지를 엣지와 클라우드에 적절히 분배했을 때 과연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를 한번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실험할 때 네 가지 조건, 즉 2스테이지인 RFCM 모델과 1스테이지 SSL 모바일 앱과 통신 방식인 gRPC와 REST를 조합해서 네 가지 이제 실험으로 해보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서 이제 태스크 오프로딩 할 때 전체 걸리는 수행 시간을 대략 따져보면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를 요청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실제로 데이터가 전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서버에서 추론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추론된 결과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 이 총 네 가지가 대표적인 이제 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좀 본다 그러면 일단은 이게 되게 좀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 내가 성능이 높은 서버를 사용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 요청하는 게 지연 시간을 줄일 수는 있지만 반대로 그 클라우드 서버가 거리가 멀어지면 이거는 또 그렇게 이제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제가 이거는 연구가 진행 중이라서 그래서 저는 가급적 그러면 가장 최적의 조건이 뭐가 될까를 좀 찾는 게 이제 주된 목적이고 이거는 조금 더 연구 결과 나오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실험은 그럼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들을 실제로 이제 자율주행 쪽에 적용하기 위해서 뭐 실제로 자율주행 차이선을 할 수는 없었고 이거는 이제 한백전자에서 나왔던 이제 자율주행 키트라는 이제 제품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500만 원 정도 한데요. 안에 뜯어보면 이제 엔비디아 제스 나노를 하고 그다음에 뭐 라이다 카메라 모터 등등 해서요 잘 이제 갖춰져 있습니다. 하여튼 이 디바이스를 가지고서 앞에서 했던 것들을 동일하게 한번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요. 조금 더 이제 좀 실 환경에 맞추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우리가 이제 실시간으로 객체 탐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 FPS가 최소한 이제 30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만약 그 한백전자사에서 이 제품을 구매하면 여기는 그때 보니까 그 욜로 버전 4 타이니 그다음에 뭐 텐스 RT 같은 거에서 그냥 25 FPS로 뽑아내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걸 다 걷어내고 저희가 앞에서 했던 그 도커 컨테이너 기반의 이제 SSD 모바일에 딱 집어 넣으니까 일단은 최적화가 안 됐기 때문에 한 이 머신에서 돌아가는 그래서 지금 이 자원제약적인 디바이스에서의 성능은 지금 벤치마크 스코어 긱벤치를 써보면 거의 뭐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PC급에 해당하는 것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300 곱하기 300의 레졸루션을 가지는 것도 여기서 돌리니까 뭐 한 2, 3 FPS밖에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들을 좀 다양한 뭐 엣지나 클라우드 쪽으로 이제 넘겨서 돌리니까 뭐 충분히 이제 그러한 게 나왔는데 뭐 하여튼 이거는 저희도 아직까지 완전히 실험된 끝난 결과는 아니라서요. 조금 더 다양한 실험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이제 우리가 이 레졸루션이 300, 300 정도 되면 이미지 크기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30 FPS라는 걸 충분히 이제 도달할 수 있었지만 만약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미지가 커지면 데이터 사이즈가 증가되고 데이터 사이즈가 증가되면 또 통신에 걸리는 시간이 또 더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을 지금은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 보고 또 나중에 이제 논문이나 그렇게 발표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이번 때 학예 종합학술 발표에 대해서 이런 제목으로 이제 논문을 발표했으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제 위에 아래 첫 번째, 두 번째 논문을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 제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